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11월 27일이고 오늘 녹화의 마지막 주제와 함께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요즘 리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약간 폭넓은 어떤 리그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될 것도 같은데, 로드 매니지먼트의 문제점이 이제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꽤 나왔지만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는 그런 리그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한간에는 내가 정말 큰맘 먹고 직관을 가는데 이 스타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 문화가 너무 좀 주객에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라서 한번 얘기를 이민우 기자님이나 최영일 위원님 모시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거 이민우 기자님이 이 얘기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위기? 저는 일단 그래도 좀 신세대로서 좀 이해를 좀 하는 사실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도 물론 원칙적으로는 이제 선수들이 나와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스티브 커 감독의 얘기를 좀 다른 건 공감을 안 하지만 유일하게 공감하는 게, 그 너무 자기네가 뛰던 시절과 지금의 농구 페이스는 너무 다르고, 그리고 난이도도 너무 다르고 훨씬 많이 뛰고, 그리고 이제 좀 의학적인 얘기인데, 그 많이 뛰면 뛰는 거 자체도 문제지만 그 순간적인 어떤 이제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게 많은 스포츠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장기 부상이 가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피로도와 관련된 어떤 부상이 좀 많이 늘었다는 거를 제가 들어가지고, 확실히 이거는 현재 농구 트렌드와 맞물린 어떤 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로드 매니지먼트 좀 찬성하는 편이어서. 네. 근데 말씀을 신세대라고 하시고 찬성을 하시니까, 네. 반대를 하면 뭐 어떤 세대가 되는 건가요? 네.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저번에 뭐 유석주 기자랑 얘기할 때도 방송에서 나왔었지만, 그 마이클 조던이 최근에 그 MBC 나와가지고 그 82경기 왜 안 뛰냐, 니네 농구 2시간 하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 시간은 다 하는 게 없는데 이거 제가 뭐 와전된 걸 수 있는 정확한 꼰대 발언을 하나 했네요. 약간 네. 이제 그런 뉘앙스. 물론 저도 조던의 근데 광팬이고. 그게 아니라 그 조던이 그냥 그거죠. 나를 보려고 오는 팬들이 있는데, 네. 특히 원정에 갔을 때 내가 안 나오면은 이게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제로 깔았거든요. 그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요즘 보면 NBA 투어 많이 가잖아요. 커리 보러 갔는데 커리 안 나와. 돈 아까울 것 같거든요. 화나죠, 솔직히. 돈 아깝지 진짜. 네. 그것도 싸지도 않은데 표값이 커리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낮춰놓지도 않아요. 그 당연히 저는 이게 프로리그가 아니면 상관없겠지. 돈 받고 돈 내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리그 일정을 조금 더 늘려서 백투백 경기도 많이 줄이고, 지금 페이스가 빨라졌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처하는 팀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라던가 뭐 인디애나라던가 이렇게 뎁스 늘리고 많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부여하는 팀들.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제일 많이 뛰고 제일 빨리 뛴 팀이 인디애나니까 그 성적이 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뎁스를 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리그도 65경기 이상 뛰어야지 상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품이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뭐 짜장면에 양파 떨어졌어요 이러는 건 그런 맛인데, 돈 내고 똑같은 돈 내고 먹기도 그렇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거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문화를 좀 반대하시는. 전 반대하고 많은 경기를 솔직히 내가 만약에 마이클 조던을 보러 갔는데 마이클 조던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진짜 열받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상이 또 아닌데 안 나오는 애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대표적인 카와이 레너드. 저는 그래서 항상 이것도 자꾸 산으로 가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좋습니다. 네. 연봉을 줄 때 예를 들어서 2000년에 4,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면은 4,8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최저 경기 수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안 되면은 깎아야 되고, 저는 막 그래서 후불제도 주장했거든요. 후불제. 이 선수 막 4천만 달러 받았는데 초반에 들어 누워가지고 못 나오고 이랬는데 4천만 달러 주면 다 아깝잖아요. 잘하는 선수에게 돈 더 주기 위해서 후불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기당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4천만 달러 곱하기 82 아니면 덜, 이게 82를 떴을 때 4천만 원이면 65경기 떴으면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진짜 아프면 진짜 완전 검증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절차에 한해서만
그걸 이렇게 보상해주면 선수들도 그렇게 불만이 없으면서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선수들이 엄청 불만이 많겠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준비하면서 약간 좀 정보 전달을 약간 팬분들께 해드리려고 좀 준비한 내용이 좀 있는데 이번에 그 클리블랜드가 11월 12일 날 마이애미 히트전에서 일부러 이제 도노반 미첼하고 모블리를 이제 결장을 시킨 거가 촉발이 된 건데 이게 그 미국 기사 중에는 이제 클리블랜드 인시던트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애킨슨 감독이 그 이례적으로 그 알트만 사장이랑 그 사무국의 어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킨슨 감독의 경우에는 자기는 사무국의 결정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고 자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구단의 어떤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첫 임무가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현재도 이미 클리블랜드는 좀 장기 결장 선수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도 구단과 논의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 후에 결정을 이제 고수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서 실제로 규정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PPP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리가 23, 24 시즌부터 도입이 된 건데 이게 플레이어 파티시페이션 이제 그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발음이 플레이어 파티시페이션 폴리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규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스타 선수 리그가 규정한 스타 선수들의 경우에는 관리를 구단의 자율이 아닌 리그의 통제하에 두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 3시즌 동안 올스타 또는 올 NBA 팀에 선정된 선수가 대상인데 이제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리그에. 주요 금지 사항으로는 동시 결장이 금지됩니다. 한 명 이상 이제 결장을 시킬 수 없고 이게 이번에 클리블랜드 위반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전국 방송에서는 반드시 이제 인시즌 토너먼트와 전국 방송에서는 부상이 아닌 이상 반드시 출전해야 되고 그리고 홈 원정 균형 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식을 만약에 부여할 때 홈에서는 괜찮은데 원정에서는 반드시 경기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원정 팬들은 그 선수를 볼 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원정에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셧다운이 금지되는 이제 시즌 막판에 드래프트 순위를 높이기 위함이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작년에 유타가 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금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가시성의 의무라고 돼 있는데 휴식을 취하더라도 반드시 벤치에 앉아서 얼굴은 비춰야 된다라고 돼 있고 만약에 이거를 1회 이제 위반을 하면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여가 되고요. 2차 위반 시에는 25만 달러고 3차 위반 시에는 125만 달러 이제 누진적으로 이제 벌금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클리블랜드가 두 번째 위반까지는 작은 비용이겠지만 점점 이제 만약에 결장을 시킨다면 진짜 천문학적으로 이게 벌금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금융치료가 답이네요. 네. 위원님은 좀 받아가지고 그때 김병욱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버블 때가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정하게 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 게 리그의 임무였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공정하지 않고 초반에 보면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더 많이 뛰고 있고 원정 경기 계속 많이 다니고 있고 불공정한 시즌 스케줄이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리그의 그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 백투백 경기도 많이 줄이고 그러면은 휴식 기간이 당연히 부여되면은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태도 줄어들 거니까 그럼 좀 늘리는 게 솔직히 늘린다고 해서 크게 해가 될 것도 없지 않나요? 오히려 더 좋지 않나요 리그 입장에서? 네. 지금 같이 이렇게 매체가 많이 달라붙는 상황에서는 더 큰 하루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옛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볼 수 있는 매체가 없으니까 한 경기를 진득하게 봤어요. 근데 요즘은 열 몇 개 경기 보면은 막 1쿼터 보다가 딴 거 보다가 딴 거 보다가 딴 거 보고 그래서 한 경기를 진득하게 보는 경우가 정규 시즌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경기 수가 뭐 1경기, 2경기, 3경기의 텀이 있으면은 그 3경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열 몇 경기씩 열리면은 다 못 본다고. 그러니까 저는 일정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경기 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기 수를 줄이는 거는 반대하는 게 경기 수를 줄이면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단의 기록 82경기를 뛰었던 기록과 72경기를 뛰고 뭐 이런 경기 그러니까 비교가 단지 누적 기록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록적의 의미가 줄어드니까 그런 거는 반대합니다. 사무국 입장에서도 경기 수를 줄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그렇죠. 것 같고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경기를 칠수록 NBA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단들은 이 많이 치를수록 이익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많이 치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진짜 위원님 말씀이 어쨌든 대부분의 지금 NBA 리그의 문제는 사실 일정만 좀 한 달 정도 예를 들면 뭐 6월 말에 끝나는 걸 7월 말에 끝난다라는 가정을 하면 사실 대부분이 해결될 일들이 제일 많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비시즌을 어쨌든 3개월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정비가 그냥 좀 전통이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는 심지어는 막 그 월드 시리즈 끝난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네. 아무 상관없고 아니 뭐 축구처럼 월드컵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뭐 물론 올림픽도 있긴 하지만 올림픽은 월드컵만큼의 권위는 아니니까 그런 게 뭐 신경 쓰여서 굳이 뭐 여름을 비워두는 거 뭐 한국 기준으로 여름을 비워두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거를 한 달 정도만 좀 뒤로 밀러도 사실 리그 입장에서는 더 오랫동안 NBA가 시즌인 거니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막 일정이 되게 타이트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막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끝난 다음에 시작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야구 시즌에 안 겹치려고 최대한 노력하다 보니까 더 좁고 촘촘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늘어난 거죠. 늘어났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더 늘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막 늘리면 더 좋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야구 시즌이랑 좀 겹쳐도 우리 플레이오프 때 야구는 한참 이제 막 시작해서 뭐 7월 8월 야구가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야구 월드 시리즈 때 우리가 시즌 한참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좀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미르님은 그런 해외 기사들 이런 걸 자주 찾아보시니까 네. 이런 논의가 실제로 있었던 적은 없나요? 그러니까 아예 이 파이널 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안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찾아본 건 아무래도 좀 로드 매니지먼트 관련한 이제 논란들이나 그 미국 본토의 이제 현지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를 좀 많이 좀 찾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어떤 로드 매니지먼트의 어떤 논란은 그 선수 보호에 관한 측면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게 일단 NBA 입장은 재작년인가 이제 57페이지 분량의 어떤 그 보고서를 냈어요. NBA가 그 로드 매니지먼트가 실효성이 있느냐. 근데 실제로 이제 90년대랑 비교해서 이제 23년도 30년의 시간 차이에서 그 주요 선수들, 그러니까 스타 선수들의 결장이 확실히 2배 이상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분 연구자가 나온 분석인데 톰 하버스토라는 사람이 이제 스타 선수들의 시즌 초반 참여율이 23, 24 시즌에 87.2%였는데 직전 시즌에는 67.6%를 급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는 선수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를 어떤 뭐 흥행이나 이런 관점보다는 선수 보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NFL의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인가요? 한 경기를 늘렸는데 그 한 경기를 늘리기까지가 굉장한 이제 논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흥행의 입장에서는 경기를 더하는 게 무조건 좋은데 이 한 경기를 더함으로써 선수들의 어떤 안전 문제 이게 엄청나게 그 찬반 논란이 심하다가 한 경기 딱딱딱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NBA에서는 최근에는 그리고 좀 기사가 극단적으로 좀 나옵니다. 표현이. 그래서 이제 팬들은 스타 선수들의 어떤 화려한 플레이를 보고 싶지 옆에 코트에 앉아서 사복을 입은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확실하게 선수들의 건강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로드 매니지먼트와 선수들의 건강에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로드 매니지먼트를 해줘서 건강한 선수가 관리를 위해서 하루 쉬어주는 것이 실제로 그 선수의 부상 방지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게 이제 협회의 결론인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걸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참 이거야말로 진짜 딜레마인 게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은 그러면 이 로드 매니지먼트 방금 미르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쨌든 실효성이 있다고 나온 기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이제 로드 매니지먼트가 선수들의 부상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쪽이고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현장이나 이제 미디어 관계자들은 꼭 로드 매니지먼트가 실효성이 있다라는 거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이제 리그 페이스가 빨라지고 부상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예방 차원이 필요하다.
라는 게 이제 그 중에 나오는 게 이제 뭐 경기 수의 줄이는 거 그리고 뭐 로드 매니지먼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걸 로드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그러니까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단어가 나온 게 바로 카와이 레너드 때문인데 카와이 레너드가 그 이후에 그렇게 건강하게 뛰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올해도 벌써 두번 누웠고. 진짜 아팠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경기 보니까 몸이 옛날 같지도 않더라고. 관리도 안 한 건지.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라 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고. 경기 페이스가 빨라지면은 출전 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겠죠, 당연히. 네. 예전에 KBL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48분 늘리는 게 안건에 올랐었어요. 근데 우리 KBL 상황상 이러면은 용병 48분 뛴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관리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페이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똑같지만은 달리는 횟수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건 감독이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더 많이 빼줘야 되는 거고. 관리를 한 팀이 성적을 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뎁스를 더 키워야 되고 관리를 해주고 성적 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팀들이 성적을 내고 이런 것도 아마 데이터로 다 나올 테니까 그것도 결국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전에 크게 의존하는 팀들이 성적을 못 내면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네. 근데 원래 스포츠는 사실 성적 지상주의였잖아요. 무조건 아주 태초부터 그냥 스포츠는 성적 위주인데 이렇게 해야지만 성적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네요. 특히 레너드는 제가 찾았는데 19년도에 이제 일단 이제 로드 매니지먼트 10초로 제가 찾은 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12년도 11월 29일 날 포포비치 감독이 전국 방송 경기였는데 마이미트와의 원정 경기였는데 팀 덩컨, 토니 파커, 지노빌리, 데니 그린을 다 결장을 시키면서 그 당시 이제 데이비드 스턴이 총재였을 때 엄청나게 큰 극대노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완전 벌금을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사유가 리그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유였습니다. 이게 disservice to the league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당시에는 근데 배경이 샌안토니오가 5일 동안 4경기를 치르는 일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포포비치 감독이 당시에 유명한 얘기를 자기는 이 결정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19년도 근데 그 시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승은 못했지만 파이널까지 갔고 샌안토니오 그 다음 시즌에 우승도 했고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카와이 레너드 사례가 있는데 대퇴사두근 부상 이력이 있던 레너드가 토론토에서 이제 62경기 나왔거든요. 그 시즌에 백투백 무조건 안 나왔고요. 그리고 60경기만 출전했고 그 시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활약을 해서 우승을 했다. 이게 약간 성공 사례로 제가 좀 찾은 거에서 특히 이 레너드의 어떤 로드 매니지먼트 사례가 지금까지 좀 리그 전반적으로 좋다는 인식으로 됐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특정한 사례가 없어서 그렇지 네. 모두가 그렇게 예를 들면 지금은 팬들조차도 예전에는 당연히 우리 팀 선수가 계속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뭐 예상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팬들도 여기서 한번 쉬어가줘야지 약간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은연중에 다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거의 모든 우승의 사례에는 결국 로드 매니지먼트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도 한창 이제 왕조 비슷하게 운영을 할 때 뭐 선수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쉬게 해줬던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그거에 맞는 적절한 관리법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샌안토니오 아까 얘기 나왔는데 샌안토니오가 그런 걸 제일 먼저 도입한 거거든요. 보통 부상이 발생했을 때 부상을 관리하는 부상을 낫게 하는 게 그 의료팀의 가장 큰 화두였잖아요. 근데 샌안토니오는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면은 그거를 쉬게 하는 거를 가장 먼저 도입한 팀이니까 그런 걸 한 거고 어차피 덩컨이 빠지네? 그러면은 이제 지노빌리랑 바꿔서 빼버리자. 이런 식이 돼서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게 결국 일정 때문이었잖아요. 일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상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아졌냐, 그리고 쉬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이것도 계속 발달이 되기 때문에 로드 매니지먼트를 그에 관련돼서 하면은 미리 만약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저도 솔직히 말은 되겠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막상 제가 가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되게 뭐라고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이제 부상 발생 빈도가 있는 약간 그런 걸 해서 한 달 전에 좀 공지를 해주면 요때쯤은 아플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사실 올해가 유독 선수들이 부상이 좀 심해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좀 아예 시즌 아웃이 예정된 선수도 많고 스타 선수들 중에 뭐 웬반야만 이런 선수들도 못 나오고 있고 해서 아마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올랜도에 있을 때 그때가 페니 하더웨이가 초반에 시즌 엔딩 시즌 아웃 당했을 때거든요. 그때 시즌 티켓을 제 돈 주고 산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예, 그 이후에는 그리고 티켓이 미국은 가격이 바뀌어요. 막 바뀌는데 당연히 그 다음엔 쭉쭉 떨어졌고 예, 그러다가 조던이 올 땐 또 확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 돈 내고 시즌 티켓 산 사람들은 손해 아니겠습니까? 페니 하더웨이라는 슈퍼스타가 빠져버렸는데 예. 그런 걸 감안하면은 슈퍼스타가 웬만하면 나와지는 게 좋다. 그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웬비를 데리고 있는 감독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웬비는 관리를 또 해주면서 또 데려가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왜냐면 또 다치면 크게 또 다칠 수 있는 선수니까 근데 그런 거 따지면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하네요. 사실 스포츠에서 되게 잘못된 가스라이팅의 예가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부상 투어는 멋있는 거다 이게 사실 되게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면 아프면 안 뛰는 게 맞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나중에 정말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뭔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 게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니까 이런 로드 매니지먼트를 해서 뭔가 조금씩 이렇게 선수들의 어떤 그런 투어나 이런 게 좀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은 스포츠 입장에서는 좋은 중요한 경기는 부상 투혼을 할 수도 부상 있죠. 투어는 저도 네.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해서 중요한 경기는 근데 뭐 정규 시즌 정규 시즌에서는 좀 뭐 웃기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시즌 초반에 부상 투혼을 발휘할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면 극한으로 가면 나중에 진짜 정규 시즌은 완전히 등한시하고 그냥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복귀하는 그림을 그리는 선수들도 나중에는 생길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전반기에 이렇게 막 힘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97, 98 시즌이었나? 뉴욕 닉스에서 패트릭 유잉이 팔 부상을 심하게 타면서 시즌 엔딩이 됐어요. 시즌 엔딩이 돼서 뉴욕은 거의 망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막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패트릭 유잉이 내가 플레이오프에 돌아오겠다는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뉴욕 닉스 선수들이 눈빛이 달라지면서 결국은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플레이오프를 나갔어요. 네. 진짜 못 나갈 전력이었는데 나갔어. 유잉이 돌아왔는데 못하네. 그래서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에서 탈락했는데 그런 자극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내가 돌아올 수 있다. 네, 이런 게 선수들이 그 이후로 막 레리 존슨하고 앨런 휴스턴이 뉴욕에 와서 되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각성을 해요. 두 선수들이. 각성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앨런 휴스턴은 막 1억 달러의 사나가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렇죠. 근데 뭐 너무 페이스가 빠르고 이래서 사실 선수들한테 뭐 모든 격을 다 떼어라 막 이렇게 할 수는 또 있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 주제가 좀 난해해서 비르님 혹시 뭐 또 준비해 오신 것 중에 좀 못하신 얘기가 좀 있나요? 일단 뭐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마지막으로 좀 해결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의견은 아니고 궁금하다. 뭐 이런 거를 근데 일단 벌금은 확실히 좀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 위원님께서 반대하시는 시즌 축소 논의가 사실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커 감독이 대표적으로 시즌 축소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72경기 수준으로 줄여서 백투백 일정은 아예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진짜 급진적인 거는 이제 아예 58경기까지 줄여야 된다. 플레이오프를 더 길게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아담 실버 총재의 입장은 이제 아예 그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돈이 문제의 일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기 축소는 수익의 감소로 이어진다. 전체 수익의 파이가 작아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당분간 뭐 예상되는 거는 규제와 위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규제를 피하는 식의 운영을 조금씩 하지 않을지. 82경기에서 줄어들면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죠. 그리고 선수들의 연봉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BRI라고 해서
바스켓볼 릴레이티드 인컴 이거에 대한 52%를 가져가는 거죠 선수들이. 근데 그게 줄어들면 선수의 연봉 당연히 줄어들고 셀러리 캡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어요. 그런 걸 원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렇게 저는 오히려 커리가 빠지는데 지미 버틀러도 같이 쉬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구단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규정상 둘 다 빠지면 안 되니까 지미 버틀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되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덩컨이 빠지니까 그 김에 토니 파커랑 지노빌리도 쉬게 하자. 이게 선택이 구단 입장에선 더 맞는 거고 네. 그랬어야 되는 거고 지미 버틀러랑 커리랑 같이 안 뛰는데 지미 버틀러가 대신 뛴다고 해서 이길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구단은 둘 다 뛰고 둘 다 쉬게 하고 싶을 건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좀 아쉽긴 하다. 그러니까 되게 조절할 게 많아요. 네. 약간 구단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면 결국은 일정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경기를 축소를 못 한다면은. 그리고 알드리지 기자가 한 얘기는 또 우리가 다 같이 고통 분담을 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리그는 경기를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즌을 늘리거나 아니면 경기 축소를 하거나 백투백 경기를 폐지하거나 그리고 노조한테는 이제 팀 트레이닝 캠프 기간의 연장을 좀 더 오래 가지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를 했고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슈퍼스타들이 전국 방송에 나오는 일정을 조금 축소를 좀 해서 선수들의 어떤 출장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이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좀 맞다고 다 같이 좀 조금씩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춰 나가는 거. 그런 걸 제일 잘하는 리그가 NBA였고 그걸 해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예. 그 굳이 커리가 안 나오는데 골든 스테이트 팬 직관하는 팬 외에는 지금 버틀러도 같이 쉬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둘이 같이 쉬게 하고 차라리 같이 나오는 경기를 늘리자. 약간 이런 발상이신 그렇죠. 거네요. 로드 매니지를 할 거면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걸 하면 그런 게 낫지 차라리. 그렇죠. 이게 참 어렵다.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다. 뭐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결론 못 내리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데이터가 다 쌓이고 하면은 뭔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막 경기 수를 줄이는-거나 아니면 경기 시간을 줄인다던가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시간을 만약 40분 줄인다고 하면은 벤치 멤버들이 필요가 없을 거고 투웨이 계약 선수들도 필요 없어질 거고 주전들만 계속 갈릴 거고 이렇게 될 상황이 이제 KBL이 딱 그렇잖아요. 보면 벤치 멤버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클라호마 시티나 이런 팀들은 막 10명, 막 9명 막 이렇게 쓰잖아요. 인디애나도 그렇고 10명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려면 48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돈 못 버는 선수들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고 농구를 15명 채워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투웨이 선수들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혹시 이 현상을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저는 근데 될지.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90년대하고 2000년 문제는 그거였잖아요. 또 경기가 너무 느리고 점수가 안 나고 이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메타를 바꾸는 상황이 나온 거고 지금도 너무 빠르고 너무 막 3점만 던져대고 이런 메타인데 그걸 파괴하는 선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리그 페이스가 늦는 팀이 우승을 하네. 그럼 우리도 좀 늦춰야 되겠네. 이러면 당연히 늦춰질 거라고 봅니다. 오. 그런 선수가 몇 년도쯤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아니 왜냐면 이게 물론 이제 모든 트렌드는 점점 바뀌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느렸다가 빨라지는 거는 그런 선수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 전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역 방어가 기가 막히게 막 지역 방어가 지역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 방어를 기가 막히게 써서 우승하는 팀이 나오면은 다 지역 방어 빈도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지역 방어 지금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시간도 늘어나고 있고 빈도도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뭐 대응책은 다 나올 겁니다. 위기 인간이라는 게 다 적응의 동물이라서 다 적응을 하겠죠. 우리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막 우리 늙은 애들이 많이 못 뛴다 그러면은 젊은 애들 키워야지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65경기 이상 출전해야지만 수상을 인정해주고 이런 거. 저도 당연히 그런 거 하는 게 일종의 약간 심리적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 딱 생겨가지고.
그리고 지금 매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계하는 게 뭐 피콕도 있고 NBC, 뭐 ESPN, ABC, 뭐 아마존 프라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중계하는데 스타들이 많이 안 나와. 그럼 다음에 중계를 하고 싶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신경 쓰려면 스타들이 많이 나오게 우리가 중계하는데 많이 나온다라는 걸 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그게 약간 하나의 거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셀링 포인트가. 실제로 거래 포인트가 돼요. 예를 들면 선수 입장에서 나 이 경기 뛸게 여기 중계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런 세력이 다 있지 않을까. 그런 통계도 다 있어요. 전국 중계일 때 기록이 이 선수의 기록은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것도. 그건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 실제로 스포츠 슈퍼스타죠. 예. 팬들에게 노출됐을 때 잘하는 선수들이. 예. 중계 안 해줄 때 막 50점 넣고 중계해줄 때 10점 넣고 이런 선수보다 중계해줄 때 50점 넣고 중계 안 할 때 10점 넣는 선수가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르님 준비하신 거 다 얘기하신 거예요? 네네. 위원님도 다 얘기하신 거예요. 네네네. 뭐 이런 걸 저희가 뭐 논의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미르님이 뭐 방송사도 노력해야 되고 구단도 노력해야 되고 리그 사무국도 노력해야 되고 선수들도 노력해야 하는 거에 하나가 빠졌는데 팬들도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안 나오는 경기라 할지라도 뭔가 우리 팀의 또 다른 새로운 선수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좀 이해심 있게 이런 리그 문화를 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예전에 내가 2000년대 중계할 때는 중계 일정이 바뀌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 팀 대 이 팀이었는데 다른 팀이 매체 자정이 바뀌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매체가 많아져서 그걸 못 하나? 굳이 커리가 안 다쳤었는데 뭐 골든스테이트 대 여긴 돈치치가 빠져 있고 레이커스 대 골든스테이트 중계를 잡아놨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도 이제 포잼과 브로니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팬들 스스로도 잡아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미르님 같은 경우도 뭐 기디 빠져도 뭐 재밌게 보잖아요. 시카고 경기.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워낙 솔직히 여기에 출연하는 정도의 농구 강들이면 사실 누가 나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 이런 거는 좀 라이트하신 분들 경기 1년에 몇 경기 보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크리티컬한 문제니까. 근데 그런 거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막 가족이 있어, 자식들 데리고야 오늘 골스 경기 보러 가자. 약간 이랬는데 아빠 왜 커리는 오늘 안 나와요? 약간 이러면 민망하긴 하겠어요, 진짜. 네. 예를 들어 우리 딸이 NBA를 거의 안 보는데 커리는 알거든요. 근데 커리 같이 보러 가자 그랬는데 커리 안 나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커리 안 나오고 막 디그린 막 화내는 장면. 야 제가 포잼스키야 제일 봐야 돼 이러면 관심 있겠냐고. 참 이거 어려운 문제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또 흐름이니까. 야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스포츠가 앓고 있는 그 약간 그렇죠. 야구도 일부러 막 선수를 뭐 로테이션 한번 거른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구는 더 힘든 게 투수들이 로테이션이잖아요. 5일 로테이션이고 뭐 4일 로테이션 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 내가 선동열 경기를 보러 간다. 예를 들어서 뭐 오타니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오타니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밀려서 나오거나 아니면 전날 던져버린다던가 이러면은 진짜 그것도 그게 야구의 딜레마인 것 같아. 그 축구 같은 경우 좀 덜한 게 경기 자체를 일주일에 많이 하질 않으니까 그나마 그런 쪽에도 좀 한건데 야구나 농구는 거의 데일리 스포츠니까 사실 그 점에선 축구는 그리고 유럽에서는 문화잖아요. 뭐 맨체스터 같은 거 주말에 뭐 경기 하면은 그 경기 하나 뭐 누구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보러 가니까 중계가 문제겠죠. 중계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클리 리뷰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조금 딥한 얘기까지 흘러와서 팬들 여러분들도 사실 위클리 리뷰 주제보다 이 주제를 조금 더 재밌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위클리 리뷰 하면서 일주일에 5개의 주제를 뽑기가 사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자주자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첫 그 위클리 리뷰 함께 하신 미르님 소감을 한번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떠셨어요? 사실 유석주 기자님이 이제 직장을 구하셔가지고 그렇게 막 사색을 오픈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시간에 나오게 된 건데 확실히 좀 많은 짐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잘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주제는 사실 좀 저희들끼리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NBA를 같이 즐기는 팬분들이 좀 이번 그 게시물에는 좀 댓글로 많이 의견을 싸우셔도 좋고 너무 원색적으로 막 욕은 하지 마시고 아마 그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리지 않을까요? 1516 골스는 2526 오클의 밥이었다. 약간 이런 약간 주장에 대해서 약간 건전한 토론의 장이 좀 댓글창에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댓글 막 달리는 거 보니까 아니 막 뭐 이래요. 막
막 어떤 글을 써요. 막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포젬스키가 나름 그 돈 받고 그 정도면 맥시멈의 활약을 펼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맥시멈이라는 단어가 이제 최대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포젬이 맥스가 아닌데요. 약간 이렇게 댓글 다시는 거 보고 그거는 왜 단어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닌가요? 맥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댓글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하나 잡고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위원님들 그런 악플 가끔 보세요? 악플이요? 잘안 봐서 잘 안 보세요. 모르겠네요. 댓글 잘 안 네, 보세요. 사실 그게 제일 마음 편하신. 네. 미르 기자님도 악플 좀 무서우세요? 처음에는 좀 아팠는데요. 그 이제 미르님 무감각해지는데. 악플 별로 안 달렸는데 우리 느바비케에서는. 그 옛날에 그 레이커스가 OKC 이긴다 그랬다가 아 진짜? 우승한다 그랬다가 그 바로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뭐 다 관심이죠. 네.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얘기도 사실 편하게 하게 돼가지고. 아니, 계속 할 거니까 미르님. 네. 네네. 차차 또 저희가 또 호흡을 맞춰 나가는 과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위원님은 미르님의 어떤 아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석주의 의견도 들어봤고 미르의 의견도 들어보고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 강자님 한번 모시고 그분은 제가 봤을 때 한 2개 찍고 더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앞에서 나름 좀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핫텐 S급 동의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근데 그분이 약간 준비를 좀 많이 안 해오시는 느낌이라 이제 제가 저번에도 첫 녹화부터 좀 느꼈던 건데 내가 할 때는 디스는 아닙니다. 제가 그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방송을 하실 때 약간 준비를 좀 많이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강찬이 댓글 단다. 제가 형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 사적인 감정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렇게 느꼈다. 약간 모두가기 인형이시네. 미르님이 약간 석주 기자님 취업 소식부터 해가지고 잘된 일 아닌가요? 이제 그쵸, 취업이 그쵸, 됐으니까. 그쵸. 알겠습니다. 아니 어떠셨어요 미르님의 어떤 그 내공? 아니 저는 괜찮은데요. 진짜요? 괜찮은 거. 마무리하기가 싫지. 의외로 재밌는 구석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저는 왜냐면은 사실 그 엠스풀에서 농구 해설하실 때 제가 제일 많이 경기를 봤거든요. 제가 KCC 광팬인데 그 특히 KCC 경기를 해설을 좀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제일 좋아해요. 사실 선수 출신 해설들보다 좀 저는 제일 좋아했었는데 다른 리그 얘기도 해주시고 갑자기 이제 엠스풀에서 농구를 안 하게 되면서 저도 아직 위원님 만날 때는 우왕정심만 먹고 독대합니다. 네. 그 자유투 이제 제가 유튜브 기억나는 게 그 농구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 제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자유투 쏘는데 이제 삼각함수 개념을 적용을 하시면서 이제 거리가 더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손해다. 백보드 자유투가 이런 얘기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좀 강팬 인증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투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냐 그거에 대한 뭐 심도 있게 막 하시니까 진짜 대학 강의는 제가 안 들었는데 의원님 그 유튜브는 열심히 좀 봤었는데 안 올라와가지고 아마 아쉽게도 내가 지금 찍을 여건이 안 돼가지고 고양이들이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내가 10분 이상 뭘 찍을 수가 없어. 고양이들이 출연해도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출연이 아니라 나보고 나를 데리고 가지. 진짜로? 네. 근데 원래 고양이들은 독립적이어서 안 그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고양이도 있는데 안 그런 고양이들 많아요. 개냥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신기하다. 곁에 있어야 되고 막 같이 뭐 놀아줘야 되고 뭐 이런 애들 많아요. 그래도 농구인간이 다시 한번 부활하실. 뭐 보는 애가 미르나 이런 애들밖에 없는데. 아니 모르죠 그래도. 저 같은 매니악한 사람밖에 없긴 한데. 그 뭐 삼각함수 이런 거 했다가 얼마나 욕 먹었는데. 저는 왜 욕먹어? 아니 수학이 여기서 들어야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저는 확실히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재밌는 거죠. 틀리더라도.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백번을 맞추면은 약간 10도 정도가 빗나갔을 때 6cm 정도가 더 빗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백번을 맞추면은 그만큼 손해가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성공률은 높지 않아요? 백번을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KBL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아지잖아요. NBA가 훨씬 더 높은데. 그렇구나. 특정 몇몇 선수들한테 잘 맞는 선수들만 뭐 수혜를 보는 거지 사실 일반화 시키면은 클린샷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전에 누가 강의했었지? 이충희 감독이 하는 거예요. 자유투는 림을 앞을 보고 던져라.
일반 슛은 림을 뒤를 보고 던져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슛은 체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뒤를 던지고 있으면 오히려 가운데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자유투는 짧게 던지는 게 짧게 살짝 넘어가는 정도가 돼야지 뒤를 맞고 다시 들어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드를 맞추면은 다시 또 튕겨나갈 확률이 높은데 여기 앞에 맞추면은 굴러서 들어갈 확률이 많거든요. 예. 그 통계적으로 봐도 리바운드가 내가 던진 쪽으로 튀는 거와 내가 던진 반대쪽으로 튀는 거 확률을 봤을 때 55대 44, 55대 45로 반대편으로 튀거든요.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예. 그 백보드라는 게 맞추면은 그 관성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재밌다. 하긴 그 백보드가 성공률이 높다고 데이터가 나오면 NBA에서 그걸 시도를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으니까. 가끔씩 이제 몇몇 진짜 자유투가 안 좋은 선수들한테는 솔루션으로 막 시키는 사례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더핸드 슛 자유투 되게 무시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도 예전에 내가 할인가에 살려서 말하는데 자유투가 그 슛을 던질 때 자유투의 각도를 선수들이 다 해요. 그럼 키가 클수록 각도가 떨어져요.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1층에다 돌을 던질 때와 2층에 던질 때 2층에 던질 때가 돌이 더 각도가 높이 날아가잖아요. 키 큰 선수는 2층에서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밑으로 던지면 각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그래서 밑으로 던지면은 자유투를 던질 때 2층의 감속도 얘기했지만 공이 삘삘삘삘 날아가게 해라. 그래야지 멀리 안 튄다. 근데 이거보다 더 부드럽게 던질 수가 없어. 박성재 선수는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컴치라면 백보드를 맞추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아니면은 나는 연습 때 아예 포물선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나 가림막을 하나 만들어놨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포물선이 너무 낮잖아요. 사승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카성진 선수가 고등학교 때는 자유투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 갑자기 안 좋아진 건데. 근데 이렇게 언더핸드 슛은 선수들의 자존심상. 네, 그래서 안 하는 건데 릭베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공률을 위해서 그걸 던진 거잖아요. 네. 궁금한 게 그 자유투 이론 중에서 미래님 저 마이크 이거 지금 방송 되고 있는 거. 이거 내보낼 거야. 방송되고 있어. 이거 내보낼 거야. 그 자유투 이론 중에서 그 실제로 클린으로 쏴야 되는 이유가 감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근데 그것도 사실 실제로 그 증명이 좀 된 건가요? 뭐? 난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자유투와 야투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주의자라서 그래서 난 TS%도 안 쓰거든요. 네. 자유투 그러니까 점프 슈터뿐 아니라 세트 슈터들도 그렇게 자유투를 던질 때랑 그렇게 어프로치가 다르지 않아요? 네. 그거는 나는 자유투 던지는 거는 골프에서 퍼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야투를 던지는 거는 샷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프로치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TS% 안 쓰거든요. 네. 이게 돌아가면서 위원님 한 주는 통계학자분 모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통계학에 대한 얘기 또 한번 물리학자 모셔가지고 농구와 물리학 얘기 물리학 얘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해. 나중에 이제 본편에서 물리학자 한번 보셔가지고 물리학과 농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의사분도 보셔서 뭐 이제 그치, 러그 매니지먼트 이거 얘기하고 뭐 의학적 관점에서. 그러네. 네. 느바픽이 그렇게 가야 돼요. 할 거 많죠. 언제까지 내가 도트 논쟁하고 루키 기자가 된 것도 루키에다가 내가 그 기사를 몇 개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관심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농구로 공부하기. 저도 농구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좋았고 이걸 책으로 한번 내보자라고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로 지리도 공부할 수 있고 농구로 수학도 공부할 수 역사도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농구로 뭐 그런 거 영어도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시리즈였거든요. 그걸 오히려 더 막 선수 얘기 이런 거보다 더 좋아하더라고. 왜 책 하나 내세요. 좀 이렇게 좀 집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너무 그런 책이 없어서 저도 다 원문. 근데 그런 비슷한 책이 영어로 된 걸 예전에 이호인 기자가 냈었는데 많이 안 팔렸어요. 지금도 느바피크라는 거대한 또 홍보 플랫폼이 있으니까 좀 팔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저는 일단 확실히 세 권 사겠습니다. 3권. 아니 미르님한테 선물로 주시겠죠. 아니 저는 진짜 사인도 받고 싶고 해서 선물로 주시겠지 뭐 그걸 뭐 사라고 하시겠어요. 네. 근데 저는 실제로 막 그런 거 공부 많이 공부할 때 많이 이용했거든요. 예를 들어 물리학 할 때 뭐 이렇게 몇 도로 던졌을 때 뭐 몇 미터까지 날아가나 몇 초 걸리나 이런 거 하잖아요. 농구 던지는 공 던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 거기서 사람의 키를 제로로 해라 계산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2미터로 일부러 계산하고 막 이랬거든요. 예. 저는 머니볼에서 그 수학 MIT에서 수학하는 사람 데려와서 그
데이터를 쫙 우리 예산과 우리 팀의 지금 부족한 부분과 이런 걸 다 데이터를 딱 싹 빅데이터 선수를 빅데이터화해서 우리 예산에서 딱 최적화된 선수를 20 몇 명을 뭐 찾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우리 농구도 이제는 막 코치들 같은 경우도 뭐 진짜 막 슈팅 코치다 이러면 막 계속 슛 좋았던 선수 출신 뭐 이런 선수 쓰는 게 아니라 물리학자나 막 그런 운동 역학자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팀에 코치로 쓰고 그 로테이션 같은 것도 사실 뭐 감에 의존하지 말고 감독의 이런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진짜 그 긴 라인업 데이터 이런 걸 해서 진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사람들이 감독 같은 거 하거나 이러면 이래도 저는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단장이나 그 단장의 단장, 통계 학자들이 몇 명 들어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팀이 우승을 하면은 더 확장이 됐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니까. 네, 그게 좀 안타까워서. 프로 농구계에서 어떤 프로 스포츠에서의 이 코치지 인사는 약간 정치적인 액션도 포함이 돼서 아마 거의 그게 100%인 것 같아요. 실력적으로 뭔가 이렇게 탈 수 있는 여유가 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는데 2차 기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미국 대학 농구도 물어보니까 감독들이 대부분 2차 기록에 대한 거를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듀크 대학은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에 NBA에서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듀크 천장에다 제일 먼저 NCA에서 달았어. 감독이 안 쓰는데 뭐 그래서 없어졌다고. 그래서 안타깝네. 거액을 들여가지고 썼는데 감독이 안 쓰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암만 뭐 재료가 좋으면 뭐합니까 안 쓰면. 근데 듀크 같은 대학은 뭐 워낙 그 스카우팅이 잘 되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좀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확실히 할만하죠. 그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돼서. 근데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그 벽이 허물어져서 나중에는 거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코칭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올드하신 분들이 조금 그래서 그때 네. 얼마 몇 년 전에 지금 삼성의 코치인 김재경 코치가 듀크 대학교 여자 농구 코치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그 줬을 때는 그 코치가 되게 유명한 코치였는데 WNBA 스타였는데 그 사람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성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그 트래킹으로 봤을 때는 어택 클로즈아웃을 했을 때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 네, 그래서 그거 비중을 늘리자 했는데 심판 아니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어택 클로즈아웃을 많이 했고 그게 실제로 성적으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했을 때 성률이 제일 높은가가 그 통계치를 뒷받침해주면은 좋은 거. 어떻게 보면 그 농구 감독의 야구 감독화가 좀 돼야 되겠네요. 야구 감독도 그냥 약간 얼굴만 있지 뒤에 데이터나 이런 것들로 반영을 해서 보통 하니까. 아니 근데 결국은 근데 최종 결정권자는 감독이고 전술을 짜는 것도 감독이고. 네. 그리고 그게 발달되면 예를 들어서 듀크는 어택 클로즈아웃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비는 또 딴 팀이 해와요. 예. 그게 발달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되는 거죠. 쟤네는 어택 클로즈아웃 할 거니까 우리 클로즈아웃을 길게 나가지 마라. 이것만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아 근데 이러다 시간이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네. 방송을 마무리 이제 네. 아직 엔딩 멘트를 안 쳐가지고 네. 아무튼 네 오늘 뭐 재미나게 미르 기자님하고 위클리 리뷰를 했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들과 함께 돌아와서 또 재미난 위클리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